희비. 말 그대로 이제 명함이 엇갈리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선거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하죠. 이재명 후보. 48%. 원희룡 후보겠죠. 원희룡 전 장관. 43%. 명룡대전 접전이다. 이게 어떤 조사인가 봤더니요. 매일경제와 MBN이 총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만 한 건 아니고요. 한 6곳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 이 주요 지역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이제 배치는 여야 순서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43%, 이재명 후보 48%. 경기 수원병도 가보겠습니다. 박문규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할게요. 박문규 37%, 김영진 45%. 경기 화성을입니다. 한정민 19, 민주당 공영훈 51, 개혁신당 이준석 20,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민의힘 정진석 49, 민주당 박수현 37, 경남 양산을 전직 경기도지사 이 출신들이 맞붙은 곳으로 또 유명하죠. 국민의힘 김태호 47%, 민주당 김두관 46%. 부산 북갑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40, 민주당 전재수 5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총선 여론조사를 했고요. 뭐 자세한 건 뭐 중앙선거 홈페이지 가면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가 나옵니다만 지금 보세요. 희입이 물론 이제 계양을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강전의 부위원장님 보실 때 뭐 각종 여론조사마다 뭐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매경과 MBN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 붙은 모양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역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 차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다가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아직 뒤집은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계양을 지역에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더 그 진보 쪽이 우세했었던 그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갑에서 을로 넘어오고 오히려 보수 쪽의 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었던 계양 1동과 3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 을에서 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거 획정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더 떨어지게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나온 48%, 43%, 네. 이 5%포인트 차 결과가 나온 이 MBN 조사에서는요. 이번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종섭 전 현재죠.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도 5%포인트 차까지 따라잡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한국에 귀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분위기여서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여론조사를 아마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신중하게 특히 선거 기간은 신중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앞선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높은 이 수치를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48%, 원 43%. 포인트로는 5%포인트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무슨 소리냐 어림없다 할까요? 그런데 그러게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 치러야 되지만 지금
전국 선거 치러하기 때문에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좀 불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불리하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또 총괄 지휘해야 된다는 것,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다 예견 가능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선거 총선 전략 속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는 본인의 지역구의 계양구 지역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구 어느 한 곳 신경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말 크고 또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또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 권력마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전선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뭐 이런 접전의 양상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뭐 절박하게 절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낙관론을 말하는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모범적으로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구에서 다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앞서 키워드가 희비였잖아요. 그러면 앞서 우리 매경과 MBN의 여론조사도 보면 곳곳에 뭐 지역별로 보면 희비 정도 아직 뭐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상 수치상으로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조금 괜찮은데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다음 기사를 볼게요. 다음 기사 보면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두 벨트를 따져봤대요. 자,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를 따져봤는데 볼게요. 한강 벨트 6곳 중 한 곳만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는 6곳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대요. 뭐 기사를 읽는 것보다 딱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명확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최근 한강 벨트 주요 지역 여론조사 6곳 본 거예요. 자, 마포 을입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동원한 거 참조한 거니까 해당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시행한 기관이 다 다르다는 걸 일단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44%,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30%,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후보가 5%. 지금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용산 가볼게요. 서울 용산. 민주당 강태용 42%, 국민의힘 권영세 38.1%,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현일 39%, 국민의힘 김영주 32%, 개혁신당 허은하 5%, 오른쪽 가봅니다. 서울 중성동 갑. 네. 민주당이 조금 곤혹스러웠던 뭔가 곤욕을 치렀던 곳이었죠. 서울 중성동 갑 민주당 전현희 43%, 국민의힘 윤희숙 34%, 서울 광진 을로 갑니다. 민주당 고민정 43%, 국민의힘 오신환 32%,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사명 37%, 국민의힘 나경원 50%, 그리고 개혁신당 한승민 3%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중요해요. 낙동강 벨트 마저 보겠습니다. 6곳.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44%, 국민의힘 김태호 43%, 경남 김해갑입니다. 민주당의 민홍철 35%, 국민의힘 박성호 36%, 경남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37%, 국민의힘 조혜진 32%. 오른쪽 갑니다. 부산 북을, 민주당의 정명희 44.1%, 국민의힘 박성훈 45.6%, 부산 사상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39,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식 40, 부산 강서, 민주당 변성완 44.4%, 국민의힘 김도읍 48.7% 이렇게 여론조사상 각종 여론조사상입니다. 동일기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 뭐 신문도 그렇게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만 두 벨트를 따져보면 민주당의 우위 내지는 약진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는 사실 뭐 개별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그 수도권의 한강벨트 그리고 부산 지역의 낙동강벨트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네. 다름 아니라 지금 공천 과정 속에 있었을 때의 추세와 지금 공천이 끝나고 후보가 등록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지난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수도권이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반대로 뒤바뀐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많다. 첫 번째는 이종섭 황상무 수석에 대한 그런 리스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여전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그렇죠. 들어가죠. 네. 다음 주부터 나올 이 여론조사도 이 추세가 상당 부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 상황에서 한강 부분, 특히 수도권이 가장 의석수가 많은데 이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다면 앞으로 총선 결과는 조금 더 그 민주당 쪽에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고 우리 성재준 의원님께 갈게요. 총선 최대 승부처로 두 벨트 판세를 봤다는 거예요. 높은 정권 심판에 따른 국민의힘의 이 고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 벨트와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우위 약진 두드러지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앞서 보여드린 것이죠.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11곳 중에 10곳. 지난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을 얻으며 그걸 발판으로 180석 압승을 이뤄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 이런 추세를 보이겠는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 혹시 그래픽 각종 여론조사 좀 정당에 있나요? 보여드리면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성재준 의원님 갈게요. 지금 갤럽 조사 어제 발표된 걸 토대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쭉 이 변화 추이를 보이다가 어제 34%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쭉 흐름을 보이다가 33% 거의 맞붙어 있고 굳이 숫자로 치면 국민의힘 34, 민주당 33. 그런데 혹시 그 그래픽이 있나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이 중점적으로 유권자에 두고 있는가? 혹시 그거 있으면 나중에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성재준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4년 전보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비교했더니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다 또 이렇게 해석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뼈아픈 부분이겠죠.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국민 눈높이로 봤었을 때 견제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과 지금의 현 상황을 비교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1곳 중에서 10곳, 그러니까 뭐 압승을 거뒀던 그러네요. 지역들이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됐거나 한강 벨트가 됐거나
어떤 벨트가 됐든지 간에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안전벨트를 잘하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서 약간 조금 거기에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한국갤럽의 그 조사를 봤었을 때도 한 달 동안을 쭉 봤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대여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민주당은 40%대까지 간 적이 없죠. 한 달 동안 봤었을 때는. 그러면 왜 40%대에서 34% 떨어졌을까? 이유는 꽤나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또 김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그게 이제 뭐 황상무 수석의 문제가 됐거나 전 수석이나 아니면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민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대해 가지고 신한일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신한일전은 무엇이고 구한일전은 뭡니까? 애당초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에서 한일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거를 반일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볼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흔히 이제 동물, 집토끼, 뭐 산토끼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즉 텃밭, 우리 고유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 보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인가요? 네. 여당 국민의힘 TK 대구 경북 지지율이요. 일주일 사이에 12%포인트가 빠졌답니다. 왜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당정 갈등과 공천 잡음에 이탈한 거 아니겠느냐. 보세요. 대구 경북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58, 61, 57, 61 거의 그렇게 보다가 49%로 어제 발표된 거예요. 49%로 많이 떨어졌죠. 더불어민주당은 TK 지역입니다. 18%, 19, 12, 19, 20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자 서울 지역 하나 볼게요. 서울 지역.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봤어요.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걸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일주일 사이에 보세요. 3월 첫째 주에 45, 24던 게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민주당이 32%로 치고 올라갔고 국민의힘이 45에서 30으로 많이 떨어져서 역전됐고 서울의 지지율이 무려 15%포인트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다고 그때 신문에 났던 걸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짚어봤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30에서 국민의힘은 39%로 반등했고 민주당은 32까지 치고 갔다가 2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서울 지역은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이 급락한 거 여기에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12%포인트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 보수 유권자층에서 지금 있었던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크게 보신다. 그리고 또 사실 대구에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역구 후보로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말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대구는 아니지만 부산에서도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랬죠. 장예찬 후보 역시 부산 수영구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그렇죠.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친윤계 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떠한 공천 갈등 그리고 비례 순번에 있어서의 보였던
어떤 윤한 갈등 시즌2 시작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좀 흔들리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하. 그러한 부분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어서는 오히려 9%포인트가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상무 전 수석, 이 지금 조사는 19일에서 20일 동안에 네네. 이루어졌던 건데 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를 한 것이 3월 20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입국을 한 것이 21일이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서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은 그 지역에서의 인물들도 보지만 전국적인 정세 그리고 약간 중도층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또 하락하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그 서울 보여드릴까요? 쪽으로- 네네. 네. 서울에서 민주당은 32%에서 26%로 6%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양문석 후보라든지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강북 의뢰서 후보였던 이 부분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있어서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말씀드린 순간 옆에 앉아 계신 장현주 부위원장이 막 이제 막 시동 걸고 있어. 나 반박 펼칠 거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한국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강전의 부위원장님이 역시 한국일보도 그 얘기는 다루고 있어요. TK 지역 12%포인트, PK 부산 경남에서는 5%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지지율이. 여당 텃밭마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위험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에 이어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꾀할 방침이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사실 앞서 이제 강전의 부위원장님은 뭔가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 상당한 약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책은 잘못 찾으시는 것 같다라고 아하. 생각됩니다. 지금 뭐 TK에서 PK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좀 지지층 세력들 중에서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의 이 문제 그리고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됐던 문제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민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뭐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시 스스로 탄핵의 강을 또 불러일으키는 또 효과를 또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 결국 총선에서는 자신의 진영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도 외연 확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과연 중도층 표심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도태우 후보가 지금 공천이 취소되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도태우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천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3면에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하, 이 그래픽 좀 볼까요? 두 인물이 있어요. 딱 봐도 이제 뭐
이름 아시겠죠? 이낙연, 이준석 뭐 두 사람이 뭐 갈라선지는 뭐 꽤 됐습니다만 제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분열 끝 추락. 그러면서 저 오른쪽 제목 보니까 뭡니까? 제3지대 실종. 야, 그러면서 아래 제목 좀 볼게요. 비전 없이 반윤 반명 대안 세력으로 인정 못 받았다. 조국 혁신당은 동시심판론 중도 표심을 얻고 지역구 없이 비례 전략으로 지지율 20%대로 치솟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성재준 의원님, 물론 이제 국민의힘 뭐 다른 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애초에 출발 때 지금 분위기와는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진이라 표현하면 이제 두 당이 좀 싫어할 테니까 이런 지금 상황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열 끝 추락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좀 강하게 쓰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몇 가지 이제 그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제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후보 등록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네. 분당에.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쪽에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지금 뒤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정민 후보도 사실상 정치 신인입니다. 거의 지금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그 혁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누가 도대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더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현욱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랑 사실 뭐 딱히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그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양자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뭐 탈당을 할 것처럼 시사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이제 취소를 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약속을 받았대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들어보니까 반도체를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보고서 글쎄 과연 이준석 대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게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제외한 민생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진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비판해왔던 골자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반윤 그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도 뭐 도너츠를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더더욱 조금 반윤 말고는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에 28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여기 한국일보의 그래픽처럼 두 사람의 사진을 조금 어둡게 해놨잖아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과연 반전이 이루어질 좀 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일보 일면 좀 보겠습니다. 정책 대기로 실종됐다. 이건 뭐 아마 여야 모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 막말, 투표율이 승패를 가른다. 이제 오늘이 딱 총선이 오늘로 1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뭐 20일도 채 못 남은 거예요. 세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세계일보 3면 보니까 하지만 아직 모른다 그런 기사를 이 해설성 기사를 쓰면서 그래픽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픽을 좀 볼게요. 뭐냐? 역대 총선 약 3주 전의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정리를 해봤대요. 2012년 총선부터 본 거예요. 19대부터. 그때 당명의 변천사 딱 느낄 수가 있네요. 자, 볼게요. 새누리당 약 3주 전에 지지율을 해서 당시에 새누리당 32, 민주통합당 26. 그런데 4월 11일 개표 결과는 152석과 127석. 뭐
3주 전 여론조사 이기고 있는 당이 총선 이기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딱 그 격차라고 단언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 어쨌든 격차는 이렇게 났어요. 152, 127. 2016년 갈게요. 20대 총선. 새누리당 39%, 약 3주 전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1. 선거 결과는요. 보세요. 엇비슷하게 나오죠. 이 지지율은 39대 21인데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 122, 123. 2020년 4년 전입니다. 21대 미래통합당 3주 전쯤에 지지율 22%, 더불어민주당 37%. 뚜껑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103대 180. 그때 뭐 언론들이 압승이라는 표현을 썼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했느냐. 3주 전쯤에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뚜껑은 아직 안 열렸죠. 다 물음표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 기사가 말하려는 건 뭘까요? 남은 18일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변수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변수가 많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3주 전에 득표율 어떤 지지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꼭 맞게 그 의석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번도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남아있는 3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실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더 드러내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유세 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실수는 줄여야 되겠죠. 아하.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어떤 정권 심판론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이 상황을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 이종섭 장관이 대사가 귀국했고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건 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종결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대파 한 단에 몇천 원씩 하는 이 상황들을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과연 집권 여당이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책적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3주의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의 투표율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과연 투표율이 어느 수준 50%일 때일까 60%대일까 70%대일까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옴으로 해서 야권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이 더불어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이고 네네. 더불어민주연합도 갖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이 상황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남은 18일 동안 선거판에도 적용이 될지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앞으로의 18일이 될 것 같아요.